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지난번에 프리미어리그 2티어 수비수 1편에서 다루지 못한 선수들을 마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5명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토트넘의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마이클 도슨입니다. 약 10년이란 기간 토트넘에 있기도 했고 주전으로 뛰기도 했어서 뭔가 토트넘 유스 출신의 향기가 강력한 선수인데요. 하지만 그는 유망주 시절 노팅엄에서 이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적해오자마자 레들리 킹과 함께 중앙 수비 듀오를 형성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레들리 킹의 파트너로 나서 차곡차곡 경험치를 쌓아나가며 빠르게 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엔 우드게이트가 영입되면서 잠시 주전 경쟁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유리몸인 그의 잦은 이탈과 더불어 레들리 킹 역시도 유리화가 가속됨에 따라 그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090 시즌, 지난 시즌의 주전 수비 듀오였던 레들리 킹, 우드게이트 대신 저평가된 도슨과 무명의 바송이 중앙 수비를 구축해 토트넘의 리그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레들리 킹이 은퇴한 2012년부터는 주장으로 선임되어 팀을 이끌게 되는데 주장으로서의 인간성이나 팬들을 대하는 자세와 같이 인성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드러내 국내선 도주장이라고 불리며 인지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감독들이 거쳐가는 와중에도 입지를 공고히 지키던 그였지만 포체티노가 부임한 뒤 본격적으로 젊은 팀으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면서 포체티노와의 면담 끝에 10년 만에 팀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 여름 약 60억 원의 이적료에 헐시티로 이적하게 되죠. 헐시티에는 토트넘의 시절 동료인 허들스톤 리버모어가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도슨과 함께 베나르파, 디아메, 스노드그래스, 토민스와 같은 수준급의 자원들이 수급되면서 헐시티의 전력은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헐시티는 착실한 보강과 달리 강등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헐시티는 시즌 시작 전서부터 외부적으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단주가 상업성을 이유로 헐시티 이름을 헐타이거즈로 변경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팬들은 물론 잉글랜드 축구협회 측과 마찰이 발생하면서 시즌 준비 과정이 상당히 어수선했죠. 이처럼 급격히 냉각된 홈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새 영입생들이 빠르게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클럽 레코드를 들여 영입한 공격수 아벨이 스티브 브루스 감독의 전술에서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 빈공에 시달려 헐시티는 도무지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렇듯 복합적인 이유로 헐시티는 시즌 내내 반등하지 못하고 결국 강등이라는 성적표를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도슨은 헐시티 잔류를 택하고 팀의 재승격과 또다시 강등을 경험한 뒤 친정팀이었던 노팅엄으로 적을 옮겨 이곳에서 현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풀럼의 레전드 브래드 한겔란트입니다. 노르웨이 에어포스란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제공권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수비수로 2000년대 호지슨이 발굴한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한겔란트는 호지슨을 만나기 전까지는 변방의 무명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바이킹이란 클럽에서 호지슨을 만나며 커리어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죠. 한겔란트의 비범함을 눈여겨본 호지슨은 그를 중심으로 수비를 꾸렸을 뿐만 아니라 24살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주장직을 맡겼습니다. 이후 호지슨이 핀란드 대표팀으로 사령탑을 옮기게 되자 그의 아래서 가치를 끌어올린 한겔란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이적해 빅리그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우선 당시 그가 이적한 코펜하겐은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팀이었습니다. 한겔란트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자 수많은 빅리그의 팀들이 그의 이름을 영입 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뉴캐슬, 리버풀, 아스톤빌라, 맨시티, 풀럼이 그의 영입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그가 선택한 곳은 자신의 잠재성과 기량을 인정해주었던 호지슨이 이끌고 있는 풀럼이었죠. 우선 당시 풀럼은 호지슨이 여름에 새 사령탑으로 올라선 이래로 수비 안정화에 힘쓰고 있었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비에서의 최적의 조합을 찾지 못하면서 강등권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에 한겔란트를 영입 1순위에 올려두고 그를 긴급하게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겔란트는 비슷한 시기에 이적해온 에런 휴즈와 발을 맞추기 시작했고 단숨에 수비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죠. 한겔란트가 자신의 체격적인 장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튀어나가 수비를 펼치는 파이터형 수비수였다면 에런 휴즈는 그보다 뒤에서 머물며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볼을 쟁취하는 유형의 수비수였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시너지가 터지면서 풀럼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0809 시즌에는 무려 0점대 실점률과 리그 7위, 풀럼의 창단 첫 유럽 대항전인 UEFA컵에 진출하는 데 크게 일조하게 되죠. 이 무렵 한겔란트의 경우에는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골들도 넣어주면서 중앙 수비수로서 주가를 높여나갔습니다. 이후엔 풀럼이 유로파리그 결승으로 향하는 데 톡톡히 기여했는데요. 그러자 일부에선 그를 유사 비디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러한 별명이 걸맞게 수많은 빅클럽들이 접근해왔습니다. 첼시, 맨유, 아스날과 이적 루머가 돌았었는데 특히 아스날과 진하게 났었는데요. 하지만 호지슨 감독과 구단의 반대로 이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후에도 한겔란트는 꾸준히 빅클럽들에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단이 보내주지 않으면서 이적하지 못했고 결국 시기를 놓치면서 자이반 타이반으로 풀럼에서 오래 뛰게 된 것이었는데요.
1편에서 등장한 크리스토퍼 삼바와 비슷한 살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잔류한 풀럼은 이후부터 점점 하락세를 걷게 되는데 구단주가 바뀐 뒤로 갑작스런 세대 교체를 천명하며 기존의 코어 선수들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후시즌서부터 이어져온 풀럼의 정체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 영입된 자원들의 대실패와 더불어 감독도 여러 차례 교체가 되면서 결국 2014년 풀럼은 강등되고 말았죠. 당연히 한길란트의 거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풀럼은 구단에 오랜 기간 헌신한 레전드에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적힌 이메일을 한 통 달랑 보내며 사실상 그를 내쳤는데요. 풀럼이 입으로 강등됨에 따라 재정적인 이유로 고주급 선수들을 빠르게 처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레전드에 대한 대우는 전혀 없는 방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자유계약으로 풀려난 그는 2014년 여름 크리스탈 팰리스와 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뒤 2016년에 은퇴했습니다. 참고로 한길란트는 앞서 풀럼 시절의 파트너였던 휴즈와 오랜 기간 짝을 이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44번의 클린시트를 이끌어냈는데 이는 현재 기준 프리미어리그 최다 클린시트 5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순위표를 보면 빅클럽들 센터백 사이에서 이들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있는데요. 돌이켜보면 벵거 감독이 몇 년이나 한길란트를 지켜봤던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한때 웨스트햄을 대표하는 얼굴이었던 매튜 업슨입니다. 그는 벵거 감독이 아스날의 지휘봉을 잡은 뒤 영입한 최초의 영국 선수로 장차 토니 아담스의 공백을 대체해야 할 자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0102 시즌 노세하든 마텐키언과 번갈아 출전하며 기회를 얻었고 우승에 일조하면서 향후 더욱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콜로투르의 발굴과 더불어 시강이 영입됨에 따라 자리를 잃고 임대를 떠나야 했는데요.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은 버밍엄 시티 시절로 안정적인 수비로 팀이 꾸준히 잔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버밍엄이 여느 평범했던 시즌과 달리 부진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에서 업슨이 부상으로 시즌아웃 당해버리면서 그의 이탈과 함께 버밍엄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시즌 구단은 강등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장기 부상으로 챔피언십 무대에서도 당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는 연말이 되어서야 복귀에 성공하게 되는데 복귀와 함께 팀의 연승에도 기여하면서 버밍엄의 승격 가능성이 높아져 가던 상황에서 그는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빠르게 뛰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내며 2007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웨스트햄으로 이적해야 했습니다. 당시 버밍엄의 구단주는 업슨의 충성심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이적을 통해 발생한 이적료의 25%가 아스날로 가기 때문에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선수의 독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당시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권 경쟁을 벌이던 상황으로 수비 보강을 목적으로 준척급의 자원들을 여러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슨은 이적과 동시에 부상의 재발로 반년간 단 41분만을 소화하는 데 그치며 먹튀란 소리를 듣게 되죠. 다행히 웨스트햄은 수비 자원 대거 보강의 효과를 톡톡히 보며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슨은 이후부터 먹튀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1편에 등장한 안톤 퍼디난드와 수비 듀오를 구축했으며 이후에는 업슨이 수비의 한자리에 기용되고 상황에 따라 파트너가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주장으로도 선임되며 해머스를 대표하는 인물로도 거듭나게 되죠. 당시 토트넘이 레들리 킹과 우드게이트의 부상 공백을 메우고자 영입을 추진했을 정도로 주가를 높여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꾸준함을 인정받아 남아공 월드컵 잉글랜드 대표팀 최종 명단에 승선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리오 퍼디난드가 부상으로 남아공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캐러거가 월드컵 무대에서 존 테리의 파트너로 출전하게 됐었는데 그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해지면서 업슨이 존 테리의 파트너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적은 탓에 아쉬운 퍼포먼스로 16강 탈락에 일조했던 혹평과 함께 빠르게 짐을 싸고 돌아와야 했죠. 동시에 웨스트햄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난과 함께 전력이 감소됨에 따라 빈공에 시달리며 결국 10-11 시즌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접어든 업슨의 커리어도 이때부터 하락세를 타게 되죠. 강등과 함께 남자의 팀 스토크시티로 이적했지만 쇼크로스가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베르트 후트, 우드게이트와 함께 선발과 교체를 오가는 백업에 머물렀고 이후에는 2부에서 커리어를 보내며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다음은 과거 전성기 스완지의 주장이면서 핵심 수비수로 활약한 애슐리 윌리엄스입니다. 제이미 바리와 같이 하부리그에서 올라온 인간 승리의 주역으로 꼽히는데요. 애슐리 윌리엄스는 아마추어 리그인 7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부단한 노력으로 2년 만에 프로리그인 3부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부에 머물던 스완지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해나갔죠. 특히 2010년엔 팀의 지휘봉을 잡은 블렌든 로저스 감독 아래서 무려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는 하부리그서부터 단련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맹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탄탄한 수비와 수비 리딩 능력을 자랑했고 파트너인 게리 몽크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주장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서 한데 뭉친 스완지는 무려 10위에 오르며 잔류에 성공하게 되죠.
이후 로저스 감독이 리버풀로 떠나고 감독이 라우드럽으로 바뀌며 미추를 비롯해 여러 선수들이 대거 수급되던 상황에서도 그는 팀의 주축이자 핵심으로 기용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새 영입생인 플루레스와 짝을 이뤄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고 리그컵 우승과 함께 팀을 무려 리그 9위까지 이끄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후에는 라우드럽이 경질된 뒤 긴 시간 파트너였던 게리 몽크가 감독으로 부임함에 따라 이때부터 윌리엄스가 완전한 스완지의 주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스완지가 프리미어리그 북박의 멤버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데에는 단언컨대 수비의 중심을 지킨 윌리엄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웨일즈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유로 2016 대회에선 역사적인 4강 진출을 이뤄내며 주가를 높이게 되죠.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정받는 수비수로 성장하고 이후에는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가 되어 돌풍에 일조한다. 그의 드라마 같은 서사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웨일즈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윌리엄스 역시 많은 구단들에게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당시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부상과 휴가로 공백이 생긴 수비진을 보강하기 위해 스완지 측에 윌리엄스에 대한 가격 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버튼이 이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나섰고 주전 경쟁과 같은 여러 조건을 감안해 윌리엄스는 2016년 여름 약 170억 원의 에버튼으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에버튼은 자키엘카의 부상과 더불어 존 스톤스가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이들의 수비 공백을 급히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쿠만 감독은 그가 비록 3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프리미어리그 경험과 직전에 진행된 국제대회에서 기량을 증명한 점을 높게 사 그를 직전감으로 영입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발밑 좋고 후방 빌드업 핵심이던 스톤스를 팔고 데려온 선수가 전형적인 디펜더 유형의 윌리엄스였기 때문에 자키엘카 윌리엄스 듀오가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우선 윌리엄스는 유로 대회에서 보여준 폼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해당 시즌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시즌부터였죠. 이적 시장에서 지나치게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영입한 탓에 에버튼의 스쿼드 밸런스가 무너진 것은 물론 윌리엄스의 노쇠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며 부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여러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비호감의 이미지를 쌓았는데요. 그렇게 단 2시즌 만에 전력의 자원이 되며 챔피언십의 스토크시티로 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도 챔피언십에서 줄곧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은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마지막은 에버튼에서 전성기를 보낸 졸리온 레스콧입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생긴 이마에 큰 흉터가 인상적인 선수인데요. 레스콧의 전성기 시절이 언제냐고 하면 단연 에버튼 시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챔피언십의 울버햄튼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에버튼에 입성한 그는 희소성 높은 왼발 잡이 센터백 자원으로서 유사시 풀백으로 기용되어 준수한 기량을 선보이며 에버튼의 주축 수비수로 성장했습니다. 수비수임에도 2시즌 연속 8골을 넣는 등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동료들이 선정한 구단 올해 선수에도 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에버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이 기간 에버튼이 리그 5위에 오르며 빅4를 위협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낸 수비수였습니다. 당연히 에버튼에서의 활약을 통해 잉글랜드 대표팀에 선발되는 영예에도 안았는데요. 퍼디난드와 존 테리란 거대한 벽이 존재했지만 이들의 뒤를 이어 대표팀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당연히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급 자원인 그를 여러 구단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석유 자본을 등에 업은 맨시티가 막대한 이적료를 부리며 그의 영입에 나서게 되죠. 맨시티는 이미 2009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테베즈, 산타크루즈, 아데바요르, 가레스베리, 콜로트레와 같은 프리미어리그 준척급 자원들을 엄청난 이적료를 통해 데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맨시티의 체급을 키우기 위해 잉글랜드의 주장인 존 테리의 영입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첼시의 반발에 결국 실패함에 따라 차선책으로 레스콧을 노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맨시티의 접근 방식에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극구 반대에 나섰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자기엘카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한 상황에서 레스콧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전력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스콧의 이적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구단의 반대와 달리 개인의 의사로 맨시티로 이적을 추진했는데요. 심지어 시즌에 돌입한 상황에서 출전 거부까지 하는 사실상 태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모예스 감독은 단호하게 그를 경기에 출전시켰고 레스콧은 해당 경기인 아스날전에서 무려 1대6 참패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는데요. 당연히 팬들의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가 2009년 여름 약 372억 원이라는 거금에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에버튼은 대치자로 디스텐과 1편에서 등장한 헤이팅하를 긴급하게 수혈하게 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맨시티로 이적한 레스콧이었지만 이곳에서 그의 커리어는 대성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맨시티의 첫 리그 우승 지역으로 활약하긴 했으나 우승 시즌을 제외하고는 4시즌간 커리어 전반적으로 확고한 주전이었다기보다는 주전급 자원으로 기용되었는데요. 페이그리니가 감독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어린 나스타시치, 콤파니 라인이 가동됨에 따라 그는 맨시티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허무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대하던 브라질 월드컵 출전은 불발되고 말았죠.
이후 자유계약으로 풀린 레스콧은 에버튼 시절의 수석 코치였던 어바인 감독과의 인연으로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으로 합류한 뒤 맹활약하며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조니 에반스의 합류 및 경쟁자들의 영입됨에 따라 단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나 아스톤 빌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신체 능력 저하로 맨시티 시절 함께 발을 맞추기도 했던 마이카 리차즈와 함께 수비진의 트롤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강등에 일조하게 되죠. 그리고 조용히 팀을 떠난 레스콧은 이적을 전전하며 팬들 사이에서 잊혀졌습니다. 참고로 그는 은퇴 후 맨시티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수석 코치로도 잠시 활동했습니다. 자,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서 프리미어리그 2티어 수비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선 사례들 외에도 실뱅 디스탱, 로베르트 우트, 리차드 던이란 준척급의 수비수들이 있지만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등장해 제외했다는 점 감안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프리미어리그 2티어 수비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